그 부가가치 신고서 열려 있으시면 26번에 가산세 명세 클릭하시면 세액 쪽 클릭하시면 오른쪽 화면이 가산세 명세가 나올 거예요. 오른쪽 컴퓨터 화면에 가산세 명세 나오죠. 지금 교재는 469페이지에 가산세 내용이 적혀 있고, 뭐 그림이 필요하시면, 책에 그림 필요하시면 412페이지에 가산세 명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컴퓨터에 그 사업자 미등록 61번부터 우리 세금계산서학계표에 지연 제출 적혀 있는 68번까지 있죠. 보이시나요? 컴퓨터 화면에 거기까지가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예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다른 말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수치가산세예요. 한마디로 세금계산서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지, 세금계산서하고 관련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제일 처음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우리 미등록 가산세는 나올 일이 없겠죠. 우리 문제를 내면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대, 뭐 이럴 확률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적혀 있는 게 보시면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라 적혀 있는 곳이 우리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관련된 가산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금 계산서하고 발급 가산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우리 지연 발급이고, 그 아래가 지연 수치가 있고, 그 아래에 미발급이 있죠. 자, 그럼 이 세 개의 가산세율은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가산세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자, 그냥 화면만 앞에 판서만 보시면 지연 발급 가산세는 1%고 지연 수치 0.5%, 미발급 2%예요. 제가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말한 이유가, 컴퓨터에다가 여러분 차례로 100만 원씩 써보세요. 그럼 옆에 나와요.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 왜 외우고 있어? 쓸모없는 거죠.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걸 지연했을 거고 어떤 걸 미발급했을 건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거지, 몇 퍼센트 가산세라는 건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쓰면 옆에 나오잖아. 알아서 100만 원 쓰면은 만 원, 5천 원, 2만 원 나오죠. 그럼 가산세는 자동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관련된 건데, 지연이라는 건 늦었다라는 느낌이죠. 미발급이라는 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를 지연이고 안 했고 이렇게 표현할 건지 기준점을 보면,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물건 공급을 1월 2일 날 했어요. 자, 1월 2일 날 했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발급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발급 기한은, 자,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우리가 발급 기한이 되죠. 그럼 2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작성일자는 말일자로 해서. 그럼 이때까지 발급하면은 우리는 정상 발급으로 봐요. 다음 달 10일까지는. 1월 달에 한 거면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1, 6월 거 다 합쳐서 말일자리 작성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는 정상 발급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2월 11일부터는 이때부터는 늦게 발급했다라고 해서 이제 지연 발급이 시작되게 돼요. 그럼 이 지연 발급은 언제까지 할 거냐면, 자, 얘는 지금 1기 과세 기간이죠. 그래서 확정 신고 기간까지예요. 지연 발급은 확정 신고 기간까지가 지연 발급이에요. 그러면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7월 25일까지죠. 그래서 7월 25일까지 하면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7월 26일부터 한 거는 그렇죠, 미발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미발급. 자, 그럼 이번엔 6월 30일자를 볼게요. 자, 6월 30일 날 공급한 건 그럼 언제까지 발급하면 정상 발급이죠? 그렇죠. 다음 달 10일인 7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이겠죠. 그러면 7월 10일이 넘어가서 7월 11일부터는 그럼 언제까지냐면 기간이 아니고 날짜 기준이에요. 얘도 1기 공급 시기잖아. 1기 거는 1기 확정 신고 기간까지는 하면 지연이라고 봐준다는 거예요. 이날부터 언제까지 이런 기간이 아니라 이 날짜까지 하면 너 정상적으로 늦게라도 신고했다고 봐줄게. 근데 이거 넘어가면 너는 늦었어. 지금 이야기예요. 얘는 그럼 7월 1일 거는 발급 기한이 8월 10일까지고, 그럼 지연 발급은 8월 11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하면 우리는 지연 발급이 되겠죠. 얘는 2기에 속하니까 2기 확정 신고 기간까지. 그러면 2021년 1월 25일부터는 우리는 미발급이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지연하고 미발급 기준점, 그냥 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면서 가지고 오면 그래도 늦었다고 하는 거구나. 그거 지나가 버리면 끝났다. 한마디로 과세 기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정 때 일어나든 확정 때 일어나든 그 과세 기간 끝날 때까지만 정상적으로 발급 못했지만 과세 기간까지만 가지고 오면 지연 발급, 넘어가면 미발급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 자, 여기에서 먼저 지연 발급 1%고 미발급이 2%니까 당연히 이게 구분은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인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그냥 가산세 종류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그냥 1%의 가산세예요. 과거에는 미발급 가산세 2%였다가 1%로 미발급 가산세 1%였다가 이제는 그냥 가산세 1%로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는 여기에 그냥 넣는 거였어요. 2% 맞을 때. 그 다음에 미발급 가산세 1%라 할 때는 여기에 집어넣고 1%로 바꿔줘야 됐었어요. 이제는 그냥 1%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집어넣어서 1% 써도 되고 여기에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우리는 굳이 여기 넣으면 자동으로 2% 나오는 거 알잖아. 굳이 여기 넣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면 그런 거지 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한테 뭔가 사지 말란 말이야?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받는 건 상관없고 발급에만 상관이 있어요. 혹시 세무 이국 공부를 작년에 했거나 재작년에 하신 분들은 싹 까먹고 다시 하셔야 돼요. 재작년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작년하고는 조금 틀린 거고. 자, 그럼 이제 지연 수치라는 게 있죠. 자, 우리 세금 계산서가 상대방이 내가 물건 샀는데 내가 부가가세까지 줬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난 매입세 공제 못 받잖아. 그럼 그대로 있을 건가요? 아니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제가 요구로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가 있는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안 받고 늦게 가지고 왔을 때 매입세 공제해 줄 거냐라는 건데, 당연히 확정신고 기간까지 가지고 오면 매입세 공제는 해줘요. 확정신고 기간 넘어가면 그냥 아예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럼 확정신고 기간까지 가지고 오면 매입세 공제는 해주지만, 그래도 챙겨야 될 사람도 받는 사람도 챙겨라. 너가 안 챙긴 거에 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자, 이때는 지연수치 가산세인데, 얘는 우리 다음 달 10일까지 수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지연수치 가산세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받는 자도 챙겨라는 이야기예요. 공급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안 해도 지연 발급에 문제가 생기지만, 공급받는 자도 안 챙기면 지연수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제도를 바꾼 거예요. 양쪽에서 서로 발행할 수가 있죠. 사는 사람도 발행할 수 있으니까 너 챙겨야 되지. 그렇다고 아예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 공제 10%는 다 해주는데 0.5%의 가산세를 빼겠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자, 이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컴퓨터 화면 보시면 그 아래에 전자세금 발급 명세라고 적혀 있죠. 그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쓸 때에 전자발급 명세 국세청 전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위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에 관련된 거예요. 전송. 그럼 이 전송은 얘는 지연 전송과 또 미전송으로 나눠져요. 지연 전송과 미전송으로 나눠지고, 자, 지연 전송은 0.3%고 얘는 0.5%예요. 자,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쓰면 알아서 옆에 100만 원 쓰면 3,000원, 100만 원 쓰면 5,000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럼 기준점을 조금 봐야 되겠네요. 자, 기준점을 보면, 자, 우리가 발급을 1월 3일 날 발급을 했어요. 그러면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전송은 다음 날까지 하는 거죠.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11일까지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 11일 생각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전송은 발급한 날에 무조건 다음 날까지예요. 옛날에는 10일 날 발급하니까 11일이라고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발급했으면 다음 날까지. 이게 정상인 거고, 그럼 1월 5일부터는 지연 전송이 되겠네요. 이 지연 전송은 늦게 전송했다 이것 또한 똑같이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하면 지연이에요. 엄청 편하게 잘 정리되었죠. 그죠? 이거 한 3년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새로 공부할래? 이게 훨씬 쉬워라고. 3년 전에는 엄청 복잡했어요. 지연하고 발급도 다 다르고 날짜 다르고 전부 다 달라가지고 다 외우고 있었는데, 그때는 또 신나게 그래서 가산세 문제 많이 내더니 지금 정리되고 나니까 쉬워서 그런지 이것들이 문제를 잘 안 내요. 그냥 25일까지 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잖아. 발급도 그렇고 전송도 그렇고 엄청 깔끔해졌죠. 자, 그럼 7월 26일부터는 미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6월 30일 날 발급했으면 당연히 전송은 7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다음 날까지. 그럼 지연 전송은 7월 2일부터 시작되어서 7월 25일까지고 7월 26일부터는 미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지연 전송, 미전송을
체크만 하시면 돼요. 뭐 문제에서 간단한 옛날 타입 문제는 우리 80회차 대 70회차 대 쪽 문제는 그냥 지연 정성이 있다 미정성이 있다고 대놓고 말해줬었고, 근데 이제 최근 거는 날짜를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날짜를 보고 어디 쪽이다라고 위치 칸만 찾아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요즘 스타일로 하면 기간적 부분도 미전송인지 지연전송인지도 보셔야 되고, 외울 거는 이거죠. 종이세무기한서는 1%더라. 지금은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 써도 돼요. 되는데 가산세율을 1%로 내려주시면 돼요. 2% 나오잖아 자동으로. 그래서 1% 종이세무기한서 했을 때 여기 써도 되고 1%로 만들어서 그냥 여기 써도 되니까 요즘은 트렌드가 위에 써버리는데, 문제가 만약에 진짜 지연 발급도 있고 종이도 있다면 두 개 쓰면 합치면 좀 불편하면 아래쪽 써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지연 수치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가산세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가산세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실해요. 세무기한서 문제예요. 세무기한서래.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문제인데 그냥 가산세 관련된 게 한 개씩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자, 653페이지로 갑시다. 자, 회사는 288번. 자, 1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과세표준 명세의 입력 및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자, 이번엔 1기 예정신고죠. 1월부터 3월달로 가서 자, 처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한 게 2,750만원 포함이 있네요. 그러면 신용카드고 과세거래면 우리는 과세의 신용카드 3번 칸에다가 2,500만원이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에 2,500만원이라고 쓰고, 다음 현금 매출에서 22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는 전액 현금 영수증 미발행임. 소비자 거래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님.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는 현금 매출을 했고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과세의 기타인 4번 칸에 200만원에 20만원.
다음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인데 2억 5천만 원 중 이 중 공급가액 2천만 원은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3월 2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그럼 이번엔 공급 시기가 2월 15일이에요. 그죠? 그럼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되죠? 그렇죠. 다음 달 10일이니까 3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늦었죠? 그럼 3월 10일이 넘어갔지만 그래도 7월 25일 이내는 했죠. 그래서 지연 발급이 되겠네요. 자, 일단 지연이든 뭐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전부 다 일단 부가가치 신고서 과세 세금계산서 1번 칸에 넣고 2억 5천만 원 전부 다 넣고 그리고 이 금액 중에서 지금 3천만 원이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한 거죠. 그러면 아래 26번 클릭을 해서 늦게 발행한 거 62번에 3천만 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다음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있는데 공급가액 1억 8천만 원, 부가가치세 1,800만 원, 이 중에는 업무용 소형 승용차의 공급가액 2,500만 원, 부가세 250만 원과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1,300만 원, 부가가치세 13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먼저 구분할 거라 그랬어요. 그럼 1억 8천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 고정자산 2,500하고 기계장치도 고정자산이죠. 그럼 1,300하고 2,500, 1,300이 고정자산이니까 그럼 그게 포함된 금액이면은 계산해보면 1억 8천만 원 중에서 자동차 그리고 기계장치 그럼 1억 4,200만 원만 일반 매입이네요. 그럼 고정자산은 3,800에 380만 원이 되겠죠. 얘 두 개가 고정자산이죠. 자동차하고 기계장치가.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불공제되는 게 방금 자동차가 있죠. 2,500 자동차가 1,500cc라서 그래서 16번 클릭하고 50번에 2,500만 원에 2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얘가 끝났어요. 제가 왜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 문제인데 가산세가 한 개씩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줄 알겠죠? 그냥 작성 문제인데 이렇게 한 개 정도 이 중에 발행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예정 신고 때 일어날 수도 있고 확정 신고 때도 일어날 수 있고 뭐 발급은 늦게 했어도 신고서엔 들어왔잖아. 그러면 신고에 관련된 가산세는 없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585 문제 볼게요. 이번에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다음의 자료는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기속자료이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 그럼 매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공급가액 8억 7천만 원 있는데 영세율 없대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서 1번 칸에 8억 7천만 원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다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61만 9,045원.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만큼 간주임대료니까 간주자는 4번 과세 기타죠. 그러면 4번에 61만 9,045원. 다음 1번 도쿄 상사 제품 직수출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대금 450만 원이 선적일의 보통 예금으로 입금. 뭐 상관없이 직수출이죠. 영세의 기타 6번에 450만 원. 다음 매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8억 1천만 원. 공급시기 2020년 10월 5일이지만 2021년 1월 24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4,500만 원, 세액 4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일단 일반 매입에 8억 1천만 원은 쓸 건데, 자, 10월 5일 날 공급시기였으면 11월 10일까지는 받았어야 됐죠. 근데 못 받았어요. 만약에 1월 25일 이후에 받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위에까지 아예 안 쓰고 공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1월 24일까지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연 수치로 되는 거예요. 미수치라는 말 없었죠. 우리 할 때. 왜 미수치가 없냐면 그냥 공제 안 해줄 거거든. 미수치가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나가면 미수치인데 그럼 그냥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연 수치만 해당하게 되겠죠. 그럼 일단 공제는 해준다는 거니까 8억 1천만 원의 일반 매입이니까 8억 1천만 원에 8,100만 원이고, 그리고 가산세에 가서 지연 수치분이 4,5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다음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고정자산 매입 위 1번 항과 별개로 공급가액 1억 원, 세액 1,000만 원이 구인승 업무용 차량이 있어요.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 받았고 고정자산이니까 11번 칸에다 써야 되겠죠. 1억이라고. 그러면 11번 칸에 1억 원에 1,000만 원이다. 하셨죠? 다음 이제 얘 다시 한 번 더 보면 고정자산 썼는데 이 자동차는 불공제 차량인가요? 아니죠. 구인승 업무용 차량이니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고정자산만 쓰면 끝이네요. 다음 3번에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중 공제 대상 일반 매입액이 990만 원. 공제되는 일반 매입액이니까 카드죠. 카드는 14번 클릭해서 41번 오른쪽 아래에 900만 원에 별도 90만 원. 거기서 포함이 990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섞어서 나오는 문제 타입이에요. 생각보다 그냥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느낌에다가 가산세 값만 하나 잡고 하시면 금방금방 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에 가산세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제 신고 불성실에 무신고가 있고, 그죠? 그리고 아래 뭐 납부 지연이 있고 영세후 과세 표준 있죠. 제가 이 말을 까먹고 안 했네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제출 불성실하고 지연 제출 있죠. 그 부가세법상 가산세 맞는데, 자, 작년 말에 정리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들은 여기에 가산세 맞지 거기로 들어오지 말래요.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를 맞는데,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이라서 전부 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낸 사람이 바본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거 가산세는 여기에서 다 맞고, 거기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인데 세금계산서 한 개 받았는데 두 번 써가지고 합계표 제출하고 하는 이중공제 그런 것만 쓰래요. 문제 나올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세금계산서 한 개 받았는데 두 번 적어서 이중공제 받았다고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그죠? 세무일급에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가산세 아닐 때 나왔고, 이 가산세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나와서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또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얘 두 개 있죠. 얘 둘이는 이중 부과를 하지는 않아요. 그럼 둘 중 한 개만 하는 거야. 발급 안 하면 전송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발급 안 했는데 전송 어떻게 해? 그럼 두 개 다 맞는 건 부당하겠죠? 그럼 한 개만 부과할 거예요. 그러면 세법은 어느 거 부과하죠? 발급하고 전송 중에? 당연히 발급이 크니까 발급을 하겠죠? 그래서 가산세 체크할 때 발급을 잘못했으면 전송은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발급을 잘했으면 다음날 전송 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발급 잘못했으면 거기서 끝난 거고, 발급 잘했으면 다음날 전송도 잘했지까지 보는데, 발급 잘못했으면 전송은 챙길 필요가 없어요. 뭐 미전송보다도 지연 발급이 더 큰데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신고 불성실 부분 볼 건데 69번부터 74번까지 있죠. 컴퓨터 화면 보시면 69번부터 74번까지 이걸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요. 당연한 걸. 언제까지 하고 싶어요? 징그러워서. 빨리 소속세 만나고 싶죠? 소득세 만나면 다들 엄청 재밌어요. 문제는 뭐냐면 소득세 하고 나면 계속 사람들 소득세만 봐요. 잘하는데도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맞추려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일 보고 나면, 그다음 이제 주중에 볼 시간 있을 때 한번 보고 나면 그냥 안 봐도 돼요. 15점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 그냥 내일만 잘 들으면 10점 이상 다 나와요. 자, 늘 말하지만 우린 전표 못 끊으면 망한 거지. 전표 잘 끊으면 소득세 몰라도 부가세 몰라도 시험 합격을 해요. 근데 전표 못 끊으면 부가세 한만 잘하고 소득세 한만 잘해도 합격 못 해요. 왜냐면 전표 입력하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점수가 45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있죠? 방금 지금 가산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얘 보이는 거 그냥 칸만 다 채워 넣어도 60점 중에 4점 나와요. 점수가 다 부분 채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몰라 하고 있는 대로 전부 다 때려 넣으면 25점 중에 한 15점이 좀 나와요. 그럼 여기에 목숨 거는 거는 시험 전략적으로는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꼭 사람들은 부속세를 공부하고 가산세 공부하고 있고 연말정산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산세는 마음의 짐이고 연말정산은 쉬워서 자기가 제일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합격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건 분계인데,
일반 준표, 매매주 준표는 그 회계 1급 때부터 봐왔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고 뭐 못하는 가치도 않고 잘하는 가치도 않고 뭐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게 분계인데, 거기에서 점수 합격이 다 결정이 나요. 전부 다. 뭐 이론 때문에 결정 난다?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론은 평균 다 8개에서 10개 맞아요. 이론 문제 우리 회계 1급 보셨을 때 내가 확실히 알겠는 문제가 3, 4개 정도는 있죠. 3, 4개 정도는 아는 게 있을 거예요. 보면 15개 중에. 그럼 3, 4개만 풀어야지. 괜히 다른 거 풀어서 틀린 거예요. 3, 4개 풀고 나머지 빈칸에 기둥 세우면 7개나 8개 맞아요. 근데 괜히 엉뚱한 거 만져가지고 다 피해 다닌 거예요. 답수는 세어보시면 전부 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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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인데 내가 확실하지 않는 답을 건드리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시험은 확률적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회계 1급 거쳐봤죠. 내 자신을 믿었다가 많이 망해봤잖아. 그러신 분들은 이제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확실하게 보자마자 알겠는 것만 찍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는 기둥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확률적으로 가야 되지. 애매하게 얘도 맞는 것 같은데 보자마자 다 모르는 거 체크하는 순간 그 기둥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4개 맞출 수 있는 기회를 3개나 2개로 줄이는 거예요. 정말 확률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었을 때 8개 못 맞추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답을 일부러 자기가 피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8개 이상 맞추니까 그럼 이론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 자와집 원가 회계 오전에 그냥 쭉 제가 좀 빠르게 해드릴 건데 그거 가지고 3, 4개 문제는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잘하시는 분 5개 다 맞출 수 있어요. 7개밖에 안 알려줄 거야. 7개 알려주는데 문제 5개가 거기서 다 나와요. 정말 신기한 거죠. 원가 회계는 쉬워요. 생각보다. 저는 그냥 이상하게 사람들이 원가는 싫어하는데 막상 나중에 보면 내가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원가 회계밖에 없어. 자, 이제 우리 국세기본부상 가산세를 보면 자, 이 앞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우리가 과세 표준을 가지고 공급가액의 1%, 2% 그러고 있었죠. 자, 근데 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뭐냐면 국세기본법이라는 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상위법이에요. 그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국세기본법이 우리 사업자들한테 너네들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그래서 얘 가산세가 신고 납부 가산세예요. 신고 잘 안 한 거에 대해서 혼내고 그리고 납부 안 하거나 늦게 한 거에 대해서 혼내는 게 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예요. 그럼 신고 납부했을 때 너 안 했다고 뭐라고 할 거면 내야 되는 세금 작게 낸 거 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가산세 대상 금액이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더하기 초과 환급세액이에요. 가산세 대상 금액은 누락한 납부세액 더하기 초과 환급세액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용카드로 매출한 게 있었는데 이걸 부가가치 신고에 누락한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누락했으면 1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보세법이 그 매출세액을 누락했으면. 근데 세금 계산서로 100만 원만 공제받아야 되는데 이중 공제해서 200만 원 공제받은 거예요. 그럼 초과 환급 받은 거죠. 그래도 1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두 개가 같은 한 과세 기간에 일어난 거면 200만 원이 잘못한 짓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 세금 안 낸 거와 100만 원 초과 환급 받은 거. 뭐대로 받 공제 받으면 안 받을 거 받아간 거나 내야 될 거 안 낸 거나 둘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그걸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얘가 만약에 누락한 환급세액이 있으면 이때는 가산세가 없어요. 우리 이거 본 적 있어. 오늘 첫 번째 할 때에 예정신고 때 누락한 세금계산서 하나 있다고 쓰고
그거 가지고 가산세 이야기 안 했잖아. 오늘 처음 풀 때. 왜냐면 환급 받아야 될 걸 3개월 뒤에 늦게 환급 받으면 자기 혼자 스스로 가산세 맞은 거잖아. 늦게 받으니까. 뭐 늦게 받아간다고 해서 왜 혼내? 부가세법은 늦게 주면 좋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락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개 구분하시나요? 초과 환급하고 그냥 환급세액하고. 이 지금 누락한 납부세액 구하는 거는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거예요. 누락한 거에서 거기에서 뺀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신고불성시 가산세가 있는데, 자,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첫 번째 무신고가 있고, 자, 무신고 있는데 무신고 우리 시험에 나올 일 없어요. 일단 X라고 해놓고 기한 후 신고예요. 이번 신고 날짜 25일까지 통째로 부가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신고예요. 그래서 신고 기간 25일 지나서 한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인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살짝 X라고 쓴 거예요. 나중에 세무이급 공부하실 분들은 같이 봐야 되는 거지만 세무이급에는 안 나오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무신고에 가려고 해요. 계속 칸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 늦지 말아보든 제가 X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넣은 적도 없고 앞으로 넣을 일도 없는데 계속 거기다 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게 넣지 말라고 제가 X 쓰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이 있고 부당이 있는데, 일반이라는 건 그냥 실수로 안 한 거고, 부당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조세 포탈을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그럼 일반인 경우에 가산세율이 20%고 부당한 경우는 40%예요. 시험에서 우리가 탈세하려고 누락했다라고 말하면 정말 웃기겠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부당한 경우는 아니라고 한다, 막 이런 글까지 적어놔요. 그럼 20%가 되겠죠? 20%. 자, 일단 X라고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세율한다면, 자, 얘는 제가 네모 박스 이렇게 할게요. 자동으로 나오진 않거든. 그래서 외우기는 해야 되는 세율인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점선을 적은 거예요. 20%라고. 그럼 이 신고를 빨리 하도록 사업자를 유도해야 되겠죠. 늦게 했다고 그냥 혼만 내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너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가져와. 그럼 가산세 감면해 줄게. 그래서 얘는 감면이 여러 가지 요율이 있는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이에요. 이것도 점성한 이유는 우리 시험에 무신고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 알아야 되는 거. 그렇죠? 더 많이 있지만 우리는 1개월 이내 할 거예요. 부당한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외워야 되는 건 과소신고하거나 아니면 초과 환급하거나. 이게 빠뜨린 거 아니야. 과소 몇 개. 무신고는 통째로 안 한 거고 과소가 몇 개 빠진 거 이제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일반이 있고 부당이 있는데, 통째로 안 한 게 잘못됐어요? 몇 개 빠뜨리는 게 잘못됐어요? 더 잘못됐어요? 어느 게 더 잘못됐어? 그 통째로 한 놈이 더 잘못한 놈이죠. 그래서 얘는 절반이에요. 10%. 얘는 20%인데 얘는 10%예요. 부당한 거 세금 탈세하려고 한 거는 그냥 뭐 짤 없어요. 무조건 40%고. 이건 뭐 일반이든 뭐 누락이든 탈세하려고 한 거 잘못한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외워야 되죠. 얘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자, 얘 몇 번이죠? 번호까지 그냥 외울 만큼 71번. 무조건 여기만 들어가는데 왜 계속 딴 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험 보면 신고에 관련된 누락이 나오면 무조건 이 번호에만 들어가거든. 근데 왜 계속 딴 번호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기출문제 다 보고 본인 시험 본 문제도 가산세 문제가 나오면 저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가면 안 돼요. 일단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이. 기본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뭐냐면 얘 누락한 납부세 얘를 구해서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 10%인데
자,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기억해 두세요. 자, 가산세 그 감면율이 첫 번째가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90% 감면이에요. 감면율이. 그리고 3개월 이내 신고하면 75% 감면이고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이에요. 감면이 종류가 여러 가지 좀 늘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그리고 올해 1회차는 당연히 전년도 기준이었으니까 올해 2회차 시험부터 이제 이게 적용이 됐는데, 자, 감면이면 90% 빼준다는 거잖아. 그럼 부가는 10% 만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우리 부가율은, 그래서 저는 부가율을 가지고 얘는 10%만 부과할 거고 얘는 곱하기 25%, 얘는 그냥 나누기 2 이렇게 해버려요. 계산기 가지고 하면 저기 편하잖아, 계산기 두드릴 때. 그죠? 그래서 그럼 이걸 왜 생각해야 되냐면, 자, 지금 얘 있죠? 얘는 수정 신고할 때 들어갈 거예요. 수정 신고하면 거의 대다수가 확정때 누락한 거 다시 수정 신고하면 1개월 이내 다 신고를 할 거예요. 1기였으면 막 8월 초에 할 거고 아니면 7월 말에 할 거예요. 시험 나온 거다. 그러면 90% 감면 받겠죠. 또 3개월 이내 신고한 거 70% 감면하는 얘는 예정 누락한 거 확정 신고에 반영하면 예정 확정 신고 이 기간이 3개월이잖아. 그래서 4월 25일 해야 될 거 7월 25일 날 신고서에 들어온 거고, 10월 25일 날 2기 예정 때 해야 될 거 1월 25일 날 오는 거니까 3개월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가면은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최소한 하다못해 이거라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애. 하다못해 25%는 기억을 해야 돼요. 10%에 25%예요. 자, 100만 원이었다. 누락한 납부세액이 10%면 10만 원이고 그게 25%만 부과하면 2만 5천 원이 가산세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신고 불성실에 안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부가세 신고를 안 해서 빠뜨려서 혼내야 되는데 안 걸리는 애가 있어. 걔가 누굴까요? 걔가 누구냐면 얘가 세액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안 걸려요. 영세율이 안 걸리겠죠. 그럼 영세율은 아무도 신고 안 하겠네. 혼 안 나니까. 그러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영세율은 세금 말고 공급가액 과세 표준으로 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 거예요. 영세율은 과세 표준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하겠대. 영세율은 과세 표준으로 같은 신고 불성실이에요. 같은 신고 불성실. 그런데 얘는 세액이 없으니까 과세 표준으로 혼내겠다는 거야.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자, 그럼 얘는 공급가액의 곱하기 0.5%인데 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면 얘가 가산세가 나오는데 자동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우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에다가 아마 14번일 거예요. 그럼 맞죠? 그럼 거기에 100만 원 쳐보면 옆에 5천 원 나오잖아. 그럼 일단 가산세율은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럼 그 다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 제일 중요한 거, 감면율이 상동 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얘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위에서 감면 받으면 얘도 똑같이 감면 받는 거예요. 90% 감면이면 똑같이 90% 감면. 그럼 나온 숫자에다가 감면율을 곱해줘야 돼요. 75% 감면 받았으면 75% 감면. 같은 신고 불성실이라 그랬잖아.
같은 신고 불성실이니까 위에 거에서 감면 받으면 얘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된다. 이것만 안 까먹으시면 돼요. 금액은 알려줄 거니까 우리는 감면 시켜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서 적용한 대로만 하면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심거 한다고 해서 50% 감면하면 걔도 50% 감면 나온 숫자에 수정신고했다 90% 감면해서 10%만 부과하면 거기 나온 금액의 10% 하나만 떼고 다시 쓰면 돼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납부불성실을 보면, 자, 납부불성실은 우리 이자예요. 이자. 자, 1일 이자가 얼마일까요? 이자율은 만분의 2.5예요. 만분의 2.5. 하루 이자율은 만분의 2.5예요. 그럼 이 납부불성실은 그래서 누락한 납부세액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미납일수를 계산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얘 이야기하면서 떠뜨미지근하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날짜를 쓰라 그럴 거예요. 예정신고거 1기 예정신고거 넣으라겠잖아. 그러면 당초 납부기간 2020년 4월 25일. 그럼 지금 확정 때 신고하면 지금 신고하는 거 2020년 7월 25일 쓰면 알아서 만분의 2.5 곱하기 미납일수 계산해서 금액이 뚝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납부 지연에다가 납부불성실이 납부 지연으로 이번에 이름 맡긴 거예요. 100만 원 써보세요. 팝업창이 떠요. 그죠? 그럼 날짜 쓰면은 지금 여러분들 뭐 예정 신고 날짜 쓰시고 그 아래 확정 신고 날짜 쓰시면 예정 신고 날짜 쓰고 확정 신고 날짜 쓰면 날짜 계산해서 이 계산에서 탱 하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떠뜨미지근하게 말한 거야. 옛날에는 만분의 3일 때는 초도 누락한 납부세 곱하기 3 나누기만 곱하기 미납일수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동 나오잖아. 그죠? 뭐 1기면 2020년 4월 25일, 2020년 7월 25일 이렇게 쓰면 되고 2기면 2020년 10월 25일, 2021년 1월 25일 쓰면 알아서 91일이나 92일 나와서 계산해 주죠. 그럼 제가 왜 떠드미지근한 분위기처럼 쭉 쓰기만 하고 읽었는지 알겠죠? 그 계산해 준 게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 상식으로 만분의 2.5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만분의 2.5 그 이번에 이재용 상속세 그 5회 분납 납부하면 이자 적어낼 거예요. 만분의 2.5씩 하면서. 자, 이게 이제 우리 가산세 있는 신고불성실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에 얘네들도 섞여 있는 거 같이 또 이제 해서 풀어볼게요. 일단 기본 예를 먼저 풀게요. 쉬었다 합시다.